안녕하세요. 담비의 오디오북입니다. 이번에 낭독해 드릴 책은 세계의 문학소설 중에서 모파상의 단편소설 목걸이입니다. 모파상은 1850년에 태어나 1893년에 사망했습니다. 1880년에 발표한 비계덩어리로 문단에서 절찬을 받고 일약 명성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1880년에는 10년 사이에 여자의 일생, 벨아미, 피에르장 등등 6편의 장편소설을 발표하고 메종 테리에, 피비양 등 17권의 단편집과 300여 편의 작품을 발표하면서 주옥 같은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번에 낭독해 드릴 모파상의 단편소설 목걸이는 가난한 하급 관리의 아내가 장관이 초대하는 파티에 나가기 위해 친구에게 빌린 가짜 진주 목걸이를 어쩌다가 잃어버리고 나서 그것을 진짜로 알고 막대한 빚을 내어 똑같은 걸로 사준 뒤 그 빚을 갚기 위해 10년 동안 고생하면서 세월을 호송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때의 허영이 가져오는 엄청난 대가를 풍류적으로 그린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럼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걸이, 지은이 모파상. 그 여자는 아름답고 매력이 넘쳤지만 어쩌다 조물주의 착오로 가난한 하급 공무원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자기 몫으로 마련된 토지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가질 것이 없었다. 그렇다고 돈이 많거나 지체 높은 남자에게 알려져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사랑이나 청혼을 받을 길도 없고 하여 할 수 없이 문교부에 근무하는 하급 공무원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화려하게 몸치장을 할 만한 여유도 없어 소박한 차림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처지에 있는 여자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결코 그런 환경에 만족을 느낄 수는 없었다. 여자란 신분이나 가문이 문제가 아니라 우아하고 아름답고 매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훌륭한 가문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다. 천성이 우아하고 마음씨가 착하면 그것으로 능히 특권 계급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평민의 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귀족의 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녀는 자기야말로 이 세상에서 온갖 쾌락과 사치를 즐기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여기며 때 묻은 가구를 볼 때마다 마음이 괴로웠다. 이러한 것은 자기와 같은 환경의 여자들 같으면 별로 의식하지 않았을 테지만 그녀만은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났다. 그리하여 식모 노릇을 하고 있는 브루터뉴 태생의 계집애를 보고만 있어도 서글픈 생각과 미칠 것만 같은 몽상이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것이었다. 동양식 장식이 걸리고 높은 청동 촛대에 촛불이 휘황하며 짧은 바지를 걸친 두 하인이 활활 타오르는 난로의 후끈한 열기에 졸음이 와서 안락의자에서 자고 있는 조용한 응접실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었다. 이어서 옛 비단으로 장식한 넓은 살롱을 상상해 보았다. 값지고 진기한 장식들이 달려있는 아름다운 가구하며 묻 여성의 선망을 받고 있는 사교계의 인기 있는 남성들과 친한 친구들과 모여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즐기도록 마련된 향취 있고 아담한 방을 상상해 보는 것이었다. 저녁 식사 때 벌써 사흘째나 빨지 않은 테이블 보자기를 펴놓은 둥근 식탁에 앉아 마주 앉은 남편이 스프 뚜껑을 열고 아, 훌륭한 스프로군
하고 기뻐하는 소리를 듣자 그녀는 다시금 호화로운 만찬의 광경을 그려보는 것이었다. 번쩍거리는 은그릇들, 성경의 숲속에 나오는 기이한 새들과 고대의 인물들을 그려넣은 벽화, 눈부신 그릇에 담긴 산의 진미, 불그레한 생선이나 들꿩의 고기를 뜯으면서 정담을 나누는 남녀들의 모습이 그녀의 눈앞에 아물거렸다. 그녀에게는 이렇다 할 옷도 보석도 없었다. 그런데 그녀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옷과 보석이었다. 자기는 그런 것들을 위해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했다. 그토록 그녀는 인생을 향락하고 싶었다. 모든 남성들의 인기를 독점하고 사랑을 받고 싶었다. 그녀에게는 부유한 친구 한 사람이 있었다. 학교 시절의 동창이었다. 그녀는 친구를 찾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녀로서는 그 친구를 만나는 것이 마음 아픈 일이었던 것이다. 그 친구를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 을에 며칠 동안은 슬픔과 비관에 젖어 종일토록 울곤 하였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남편이 자랑스러운 얼굴로 커다란 봉투를 한 장 들고 들어왔다. 이거 당신에게 오는 거요? 하고 남편이 말하였다. 그녀는 얼른 봉투를 뜯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한 장의 카드를 꺼냈다. 카드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문교 장관 보르주 랑포나 부처는 1월 18일 월요일 저녁에 장관 관저에서 파티를 개최하오니 르와젤 부처께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리라고 생각하였으나 뜻밖에도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초대장을 테이블 위로 내던지며 중얼거렸다. 이걸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여보, 나는 당신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요? 당신은 별로 외출도 하지 못했으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오. 이것을 얻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알아요? 직원들이 저마다 서로 얻으려고 했지만 몇 장도 차례가 되지 않았소. 아무튼 그날 가면 정부의 고관들은 모두 볼 수 있을 거요. 그녀는 성난 눈초리로 남편을 노려보더니 마침내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쏘아붙였다. 대관절 무슨 옷을 몸에 걸치고 가란 거예요? 남편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니, 극장에 갈 때 입던 옷이 있지 않소. 내 눈에는 그 옷이 퍽 좋아 보이던데.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하였다. 아내가 울고 있었던 것이다. 두 방울의 커다란 눈물이 눈가에서 입술 끝으로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더듬으며 말하였다. 왜 그래? 글쎄 왜 그러는 거야? 그녀는 겨우 슬픔을 가라앉히고 나서 젖은 두볼을 닦으며 조용히 대답하였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입을 옷이 없어서 그래요. 난 파티에는 안 가겠어요. 그 초대장은 다른 친구한테 주워버리세요. 나보다도 좋은 옷을 가진 아내가 있는 사람에게 말이에요. 남편은 실망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거 봐, 마틸드. 알맞은 옷 한 벌 맞추는데 얼마나 하지? 다른 나들이 때에도 입을 수 있고 그다지 비싸지 않은 옷 말이야. 그녀는 잠깐 생각해 보았다. 얼마나 요구해야 그 검소한 공무원 생활을 하는 자기 남편이 단박에 거절해버리지 않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지도 않을까 하고 값을 따져보는 것이었다. 이윽고
그녀는 주저하면서 말했다. 확실히 알 수 없지만 400프랑 정도 있으면 될 거예요. 남편은 얼굴빛이 약간 헬쓱해졌다. 그는 꼭 이만한 액수를 예금하고 있었지만 그 돈으로 총을 사서 오는 여름에 낭테르 벌판으로 사냥을 가려고 했었다. 일요일마다 그곳에 가서 종달새 사냥을 하는 몇몇 친구들과 동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래? 내 400프랑을 줄 테니 멋진 옷을 맞추도록 해. 무도의 날짜는 점점 다가왔다. 로아젤 부인은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었다. 옷은 거의 다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은 이렇게 물었다. 왜 그러지? 당신 요즘 아주 얼빠진 사람 같구려. 그녀는 대답했다. 나는 몸에 붙일 보석도 폐물도 아무것도 없으니 이런 딱할 때가 어디 있어요. 내 모양이 얼마나 꼴사납겠어요. 차라리 그 파티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남편이 말하였다. 생활을 달고 가구려. 요즘은 그것도 아주 멋져 보이더군. 10프랑만 주면 예쁜 장미꽃 두세 송이는 살 수 있을 거야.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싫어요. 돈 많은 여자들 틈에서 가난하게 보이는 것처럼 창피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자 남편은 큰 소리로 말하였다. 당신도 참 딱하군. 아, 그 당신의 친구 포레스트의 부인 있지 않아? 그 여자에게 찾아가서 보석을 좀 빌려달라고 하구려. 그런 정도의 편리를 못 봐줄 사이는 아닐 테니까. 그녀는 기쁨에 넘쳐 소리를 질렀다. 아, 그렇군요. 미처 그 생각을 못했어요. 다음 날 그녀는 친구의 집을 찾아가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포레스티의 부인은 거울이 달린 의자 앞에서 큼직한 보석 상자를 들고 와 열어 보이며 르와젤 부인에게 말하였다. 자, 골라봐. 그녀는 먼저 몇 개의 팔찌를 자세히 보았다. 다음에는 진주 목걸이를, 그 다음에는 베니스제의 십자가를 보았다. 그 십자가는 금과 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솜씨가 놀라웠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보석을 이것저것 몸에 걸어보면서 망설일 뿐 어떤 것을 놓고 어떤 것을 빌려가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번번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또 뭐 없어? 왜 없어? 가서 골라봐. 어느 것이 네 마음에 들지 나는 알 수 없으니까. 그러다 까만 공단 상자 속에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그것이 얼마나 탐이 났는지 가슴이 뛰기 시작하였다. 그것을 쳐들자 이번에는 손이 떨려왔다. 그녀는 목걸이를 몽탕트 위로 목에 걸고 아름다운 자기 모습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녀는 겨우 입을 떼어 이렇게 말했다. 이걸 좀 빌려줘. 다른 것들은 필요 없어. 그렇게 해. 그녀는 친구의 목을 껴안고 뜨거운 키스를 하였다. 그리고는 목걸이를 가지고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도 몰랐다. 드디어 무도의 저녁이 돌아왔다. 로아젤 부인은 크게 인기를 모았다. 그녀는 어느 여자보다도 아름답고 우아하고 맵시가 있었으며 언제나 미소를 담고 기쁨에 도취되어 있었다. 모든 남자들이 그녀를 바라보고는 저마다 이름을 부르며 소개를 받으려 하였다. 비서관들은 모두 그녀와 춤을 추고 싶어 하였다. 장관까지도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흡족한 기분으로 춤을 추었다. 자신의 미모가 가져온 승리와 성공의 영광, 온갖 찬사와 감탄, 소생하는 정욕과 여성들한테는 한없이 달콤하고 완전 무결한 최고의 승리로 이루어진 행복의 구름 속에서 기쁨에 만취되어 모든 것을 잊고 있었다. 그녀는 다음날 새벽 4시쯤 되어서야 파티에서 나왔다. 남편은 자정부터 조그마한 응접실에서 3사람의 친구들과 같이 졸고 있었다. 이들의 부인들은 각자가 그동안 마음껏 쾌락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이다. 남편은 돌아올 때를 생각하여 가져온 평상시의 낡은 웃옷을 아내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그 초라한 웃옷은 아무래도 파티복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을 느끼고 값진 털옷으로 몸을 치장한 다른 여자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몸을 피하였다. 루아젤은 아내를 불렀다. 잠깐 기다려. 이대로 밖으로 나가면 감기에 들 테니까 내가 나가서 마차를 한 대 불러올게. 그러나 아내는 남편의 말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층계를 총총히 내려갔다. 2사람은 거리로 나왔다. 그러나 마차는 한 대도 눈에 띄지 않았다. 남편은 멀리 지나가는 마차를 보고는 큰 소리로 불렀으나 소용없었다. 2사람은 상심하여 달달 떨면서 세느강 쪽으로 내려갔다. 그때 마침 강가에서 밤에나 나다니는 낡은 마차 한 대를 발견했다. 낮에는 파리에서 차마 그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가 민망하다는 듯이 밤에만 벌이를 하는 그런 마차였다. 2 부부는 그 마차를 집어타고 마르티르 거리에 있는 집문 앞에 이르렀다. 그들은 쓸쓸한 마음으로 발길을 옮겨 층계를 올라갔다.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이다. 그리고 남편은 오전 10시까지 문교부에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자기의 화려한 모습을 보기 위해 거울 앞에 가서 웃옷을 벗었다. 그러던 그녀는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목에 걸었던 목걸이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옷을 벗고 있던 남편이 엉거주춤하며 물었다. 왜 그러지? 그녀는 남편을 향해 맥 빠진 듯한 투로 대답하였다. 저 포레스티의 부인의 목걸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남편은 실성한 사람같이 벌떡 일어섰다. 아니, 뭐야? 그럴 리가 있나? 그들은 옷갈피와 외투깃, 그리고 호주머니 속 등을 모조리 뒤져보았으나 목걸이는 눈에 띄지 않았다. 남편이 물었다. 무도회에서 나올 때에는 분명히 있었어? 그럼요. 장관댁 현관에서 만져보기까지 했는걸요. 그러나 만약 도로에서 떨어뜨렸다면 소리가 났을 텐데. 그러고 보니 마차에서 잃은 것이 분명하군. 그런 것 같아요. 그 마차 번호를 기억하세요? 몰라. 당신도 마차 번호를 잘 보아두지 않았어? 그들은 낙심하여 서로 마주볼 뿐이었다. 그리고 루아젤은 옷을 다시 입기 시작하였다. 혹시 찾을 수 있을지 모르니 돌아왔던 길을 다시 가봐야지.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갔다. 그녀는 야외복을 벗을 생각도 잠자리에 들 기력도 없었다. 그리하여 불도 피우지 않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의자 위에 멍청이 앉아있을 뿐이었다. 7시쯤 되어
남편이 돌아왔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경찰국과 신문사에 달려가서 현상을 걸고 광고도 내었다. 그리고 작은 마찰을 부리는 회사를 모두 찾아보고 조금이라도 가망이 보이는 곳을 샅샅이 찾아다녔다. 아내는 이 끔찍스러운 재난 앞에서 넋을 잃고 하루 종일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로아젤은 눈이 푹 꺼진 헬쑥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 당신 친구한테 편지라도 써야 할까봐 목걸이의 고리가 망가져서 고치는 중이라고. 그렇게 하면 다시 이곳저곳 찾아다닐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될 테니까. 부인은 남편이 부르는 대로 받아 적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들은 모든 희망을 잃고 말았다. 그리고 이 며칠 사이에 5년이나 더 늙어 보이는 로아젤은 말하는 것이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보석을 돌려줘야지. 다음 날 부부는 보석 목걸이가 들어있는 빈 상자를 들고 그 안에 적힌 상호의 보석상을 찾아갔다. 보석상 주인은 여러 권의 장부를 찾아보더니 이렇게 말하였다. 부인, 그 목걸이는 저희 집에서 사간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다만 상자만 팔았나 봅니다. 두 사람은 잃은 것과 똑같은 보석을 구하기 위해 그 기억을 더듬으며 보석상마다 찾아다녔다. 부부는 슬픔과 근심에 젖어 환자처럼 보였다. 이윽고 이들 부부는 팔레 루아이알의 어느 보석상에서 그들이 찾던 것과 똑같아 보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찾아냈다. 값은 4만 프랑이었으나 3만 6천 프랑이면 팔겠다고 하였다. 그들은 사흘 안으로 틀림없이 살 터이니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말아달라고 통사정을 하였다. 그리고 만일 3월 말까지 잃어버린 목걸이를 다시 찾으면 상점에서 3만 4천 프랑으로 다시 사준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였다. 로아젤에게는 아버지한테서 물려받은 1만 8천 프랑의 재산이 있었다. 나머지는 빚을 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 사람에게서 2천 프랑, 저 사람에게서 500 프랑, 여기서 5루이, 저기서 3루이 하여 돈을 닥치는 대로 빌렸다. 차용 증서를 쓰고 재산은 모조리 잡히고 고리대금은 물론 모든 대금업자와 거래를 텄다. 그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전 생애를 담보하다시피 하였으며 갚을 수 있을런지 모르면서 서약서에 마구 도장을 눌렀다. 그는 앞으로 닥쳐올 불행에 대한 걱정, 머지않아 찾아올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어두운 그림자, 앞으로 겪어야 할 모든 물질적인 궁핍과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두려움으로 전신을 떨며 새 목걸이를 사기 위해 보석상에 가서 3만 6천 프랑을 내놓았다. 로아젤 부인은 그 목걸이를 사들고 곧 포레스티의 부인을 찾아갔다. 부인은 좀 퉁명스러운 어조로 이렇게 말하였다. 좀 일찍 돌려줘야지. 내게도 필요한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 포레스티의 부인은 목걸이를 보지는 않았다. 로아젤 부인은 친구가 그 상자를 열어볼까 봐 은근히 걱정하였다. 물건이 바뀐 것을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무엇라고 할까? 자기를 도둑년으로 여기지는 않을까? 루아젤 부인은 가난한 생활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곧 대단한 결심을 내렸다. 우선 저 무서운 빚부터 갚아야 하는 것이다.
그녀는 기필코 갚을 결심이었다. 가정부를 내보냈다. 집도 지붕 및 다락방으로 새를 얻어들였다. 그녀는 집안일이 얼마나 어렵고 또 부엌 치닥거리가 얼마나 귀찮은 것인지 실제로 체험하여 잘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기름기가 묻은 그릇과 냄비를 닦느라고 분홍빛 손톱이 모두 닳았다. 더러운 옷이나 내복, 걸레 등을 세탁해서 줄에 널었다. 아침이면 쓰레기통을 들고 한 길까지 내가야 했다. 층계마다 걸음을 멈춰 숨을 돌리며 물을 길어 날랐다. 하급, 계급의 아낙네들과 다름없는 차림을 하고 바구니를 팔에 끼고 야채와 식료품 상점과 정육점을 드나들며 값을 깎다가 욕을 먹으면서까지 돈 한 푼을 아꼈다. 부부는 달마다 지불할 것은 또박또박 지키며 경우에 따라서는 차용 증서를 고쳐 쓰고 지불을 연기하였다. 남편은 저녁마다 어느 상인의 장부를 정리하는 부업을 맡았다. 그리고 때로는 한 페이지당 5수의 보수를 받고 사본을 만들어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생활이 10년이나 계속되었다. 10년이 흐른 후에야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었다. 고리대금의 이자를 비롯하여 묵은 이자의 이자까지 모두 갚게 되었던 것이다. 루아젤 부인은 매우 늙어 보였다. 그녀는 억세고 완강하고 가난한 살림꾼 아낙네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머리는 빗질을 제대로 하지 않아 덥수룩하고 치마는 구겨지고 빨개진 손으로 마루를 닦고 커다란 목소리로 떠들어댔다. 그러나 간혹 남편을 출근시키고 나서 창가에 걸터앉아 지난날의 파티가 그토록 화려하고 아름다워 총애를 받았던 무도의 밤을 회상해보는 것이었다. 그 목걸이만 잃어버리지 않았던들 어떻게 되었을까? 그 누가 알까? 알 수 없는 일이지. 인생이란 기이하기도 하고 허무한 것이야. 대수롭지 않은 일이 파멸을 초래하기도 하고 구원을 주기도 하니. 그러던 어느 일요일이었다. 그녀는 한 주일 동안의 피로를 풀려고 샹젤리제로 산보를 나갔다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는 포레스티의 부인을 우연히 만났다. 부인은 여전히 젊고 아름다웠으며 싱싱한 매력을 간직하고 있었다. 루아젤 부인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포레스티에게 그동안의 경위를 모두 이야기할까? 그렇지. 이미 빚을 다 갚았는데 말 못할 게 무엇람? 그녀는 포레스티의 부인에게 다가갔다. 잔느 아니야? 이게 얼마만이야? 포레스티의 부인은 미처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천해 보이는 여자가 그토록 자기를 정겹게 부르는 것이 적이 놀라웠다. 누구야? 나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어요? 어머, 나 마틸드 루아젤이야. 친구는 크게 외쳤다. 뭐? 마틸드? 오, 가엾어라. 그런데 왜 이렇게 변했지? 그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 우리가 마지막 헤어진 뒤로 고생살이가 보통이 아니었어. 그것도 모두 너 때문이지 뭐야. 나 때문이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왜 생각나지 않아? 저 문교 장관 파티에 가기 위해 내가 빌려갔던 다이아몬드 목걸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잃어버렸지 뭐야. 뭐라고? 아니, 내게 돌려줬잖아. 그건
모양이 같은 거지만 다른 목걸이야. 그 목걸이 값을 치르느라고 10년이나 걸렸지 뭐야. 이젠 다 갚았어. 마음이 이렇게 후련할 수가 없어. 포레스티의 부인은 발길을 멈추고 서 있었다. 그래? 잃어버린 목걸이 대신 새 걸 사왔단 말이야? 그럼 아직껏 그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하긴 모양이 똑같았으니까. 그녀는 약간 으스대는 듯한 순진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포레스티의 부인은 크게 감동하여 친구의 두 손을 꼭 쥐었다. 아이, 불쌍해라. 마틸드. 하지만 그 목걸이는 가짜였어. 기껏해야 500프랑밖에 되지 않는다고.